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의 재산을 다 합쳐도 이 남자의 절반조차 안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현대 가치로 4천억 달러, 당시 미국 전체 경제의 1.5%를 혼자서 가졌던 괴물, 바로 석유왕 존 디 록펠러입니다. 그는 어떻게 시장을 통째로 씹어먹었을까요? 오늘 그 잔혹하고도 천재적인 독점의 공식을 전부 공개합니다. 반가워요. 돈 냄새 나는 역사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록펠러의 투자 인사이트와 성공 철학을 다뤄보려 해요. 이 영상 하나면 록펠러라는 인물과 그의 부의 비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록펠러의 성공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기묘한 어린 시절부터 살펴봐야 해요. 그의 아버지는 데블 빌이라고 불리던 사기꾼이었는데 놀랍게도 자기 아들인 록펠러에게도 사기를 쳤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이 날카로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을 속였다고 해요. 록펠러는 친아버지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세상에 믿을 건 오직 숫자와 기록뿐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는 아주 엄격하고 검소한 분이었어요. 그녀는 록펠러에게 절약은 곧 신앙이라는 가르침을 주었죠. 이 두 부모 사이에서 록펠러는 사기꾼의 기질과 수도승의 절제력을 동시에 갖춘 괴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록펠러는 16살 때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는 회계 보조원으로 일하며 자신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월센트 단위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그가 평생 보물처럼 간직했던 장부 A라고 불리는 이 작은 수첩에는 그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디에 썼는지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록펠러가 처음부터 석유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첫 비즈니스는 농산물 위탁 판매였어요. 그는 19살의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차렸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대출을 끌어와 사업을 확장했죠. 그는 이미 10대 시절에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던 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록펠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859년 펜실베이니아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석유를 그저 등불을 밝히는 용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록펠러는 이 검은 액체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잘 나가던 농산물 사업을 정리하고 석유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록펠러가 석유 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누구나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던 시절이라 가격은 널뛰기를 했고 수많은 업자가 망해 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록펠러는 이 혼돈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부의 지도를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석유를 캐내는 채굴업자가 아니라 그것을 정제하는 사업에 집중했거든요. 왜냐하면 채굴은 도박이지만 정제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록펠러는 자신만의 독점 전략을 가동하며 경쟁자들을 하나둘씩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너무나 잔인해서 훗날 클리블랜드 학살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도대체 록펠러는 어떤 방법으로 경쟁사들을 무너뜨리고 석유 시장의 포식자가 되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록펠러가 어떻게 석유 시장을 장악했는지 그 잔혹하고도 정교한 수평적 통합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록펠러는 1880년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하면서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시장의 설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석유 정제업은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레드오션이었고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서 다 같이 망해가는 구조였거든요. 여기서 록펠러는 현대 경영학에서도 핵심으로 다루는 수평적 통합이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같은 업종의 경쟁사들을 모조리 사들여서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독점하는 전략이에요. 많은 사람이 록펠러가 정당하게 경쟁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어둡고 치밀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882년에 일어난 클리블랜드 학살이에요. 록펠러는 불과 석 달 만에 클리블랜드에 있던 경쟁 업체 26개 중 22개를 흡수해 버립니다. 그는 경쟁사 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회계 장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합치면 살 것이고 끝까지 버티면 당신들은 파산할 것입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죠. 록펠러는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지역의 석유 가격을 원가 이하로 덤핑해서 경쟁사를 완전히 말려 죽인 뒤에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을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록펠러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물류 지배 전략입니다. 록펠러는 석유를 운반하는 철도 회사들과 비밀 계약을 맺었어요. 당시 철도왕 벤더빌트 같은 거물들과 손을 잡고 대량 수송을 조건으로 엄청난 리베이트를 받아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경쟁사가 석유를 실어 나를 때 철도 회사가 받는 운임의 일부를 록펠러가 배당금처럼 챙겼다는 사실이에요. 경쟁자가 열심히 일할수록 록펠러의 금괴는 돈이 쌓이는 기괴한 구조를 만든 거죠. 이게 바로 현대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해자, 즉 강력한 진입 장벽을 구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해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내가 속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병목 지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록펠러에게는 그게 물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업무나 투자에서도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고리를 선점하는 것이 부의 추월차선으로 가는 단계별 실행 가이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아무도 모르는 핵심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특정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시기죠. 그렇다면 록펠러는 이런 잔인한 방식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인데요. 록펠러는 오히려 자신이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석유 가격을 안정시켜서 인류에게 빛을 선물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파괴가 아니라 정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확고한 자기 합리화와 철학이 있었기에 그는 세간의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의 독주가 계속되자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가 그토록 공을 들였던 철도 회사들이 록펠러의 지배력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운송료를 올리고 록펠러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과연 록펠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그는 철도 없이도 석유를 보낼 수 있는 혁명적인 대안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꾼 송유관 프로젝트입니다. 철도 회사들이 록펠러를 압박하기 시작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운송료를 깎아달라고 빌거나 다른 철도 노선을 알아봤을 거예요. 하지만 록펠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아예 철도를 쓰지 않기로 결심하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송유관 건설입니다. 당시 기술로는 수백 킬로미터 거리를 파이프로 연결해 기름을 보낸다는 건 미친 짓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록펠러는 거액을 투자해 세계 최초의 장거리 송유관을 만들어냅니다. 철도 회사들은 이제 록펠러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앉아서 통행료를 받던 철도 재벌들이 오히려 록펠러에게 매달리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록펠러가 완성한 수직적 통합의 핵심이에요. 수평적 통합이 옆집 가게들을 다 사들이는 거라면 수직적 통합은 내가 파는 물건의 원재료부터 배달용 트럭, 심지어는 물건을 담는 상자까지 내가 직접 만드는 걸 말해요. 사람들은 록펠러가 그저 경쟁사들을 죽여서 부자가 된 줄 알지만 사실 그의 진짜 저력은 지독할 정도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에서 나왔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록펠러가 어느 날 공장을 돌다가 석유통을 납땜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직원들이 한 통당 납을 40방울씩 떨어뜨려 밀봉하고 있었죠. 록펠러는 물었습니다. 39방울만 쓰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은 통이 셀까봐 걱정했지만 실험 결과 39방울로도 완벽하게 밀봉이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겨우 한 방울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수백만 개의 통에서 그 한 방울씩을 아끼자 1년에 수십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추가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한 방울의 낭비를 찾아내는 것이 시스템 부자로 가는 길 아닐까요? 록펠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석유를 담는 나무통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자 직접 숲을 사서 나무를 베고 건조 공장을 세웠습니다. 남들은 나무통 하나에 2.5달러를 쓸 때 록펠러는 단돈 1달러에 해결했죠. 심지어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도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그걸로 파라핀, 양초를 만들고 윤활유를 만들고 바셀린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수익 구조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모든 걸 다 직접 해야만 했을까? 그냥 잘하는 업체에 맡기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 록펠러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외부 업체에 맡기는 순간 나의 비용은 그들의 이익만큼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 생태계 안에서 단 1센트의 이익도 밖으로 새나가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개인 투자자나 사업가라면 지금 내가 돈을 쓰고 있는 곳들 중에서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부터 살펴보세요. 남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클수록 여러분의 수익은 불안정해집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것이 록펠러가 말하는 제국 건설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던 록펠러에게도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가 너무 강력해자 이번에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괴물이 된 록펠러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려는 언론의 파상 공세가 시작됩니다. 과연 록펠러는 이 국가 권력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록펠러의 제국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때 세상의 시선은 점점 싸늘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석유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피를 빨아먹는 거대한 문어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언론과 대중은 록펠러가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시장을 독점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아이다 타벨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스탠더드 오일의 비윤리적인 사업 방식을 폭로하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어요.
여러분도 느껴시겠지만 조직이 커지고 영향력이 압도적이 될수록 외부의 견제는 상상을 초월하게 강력해집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1890년에 제정된 셔먼 반트러스트법이 록펠러의 제국을 정조준한 거죠. 정부는 스탠더드 오일이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록펠러는 수년간 법정 싸움을 이어가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1911년 미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스탠더드 오일을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강제 해산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거대 석유 기업들이 사실은 이때 쪼개진 록펠러 제국의 파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록펠러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도 경이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회사가 34개로 쪼개지자 각각의 회사들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마침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석유 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쪼개진 회사들의 주식 가치는 합쳤을 때보다 훨씬 더 높게 치솟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록펠러의 개인 자산은 해산 판결 이전보다 무려 3배 이상 불어났어요. 정부는 그를 처벌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를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압도적 부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투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하나의 거대한 자산에 몰빵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록펠러의 사례는 시스템의 분산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의 폭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록펠러는 회사가 쪼개지는 위기 상황에서도 각 회사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이미 설계해 두었거든요. 여러분의 자산 관리나 커리어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줄기가 끊겨도 다른 줄기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록펠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록펠러는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남은 생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그는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침묵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후반전, 우리가 흔히 아는 기부왕으로서의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죠. 지독한 독점가에서 성자로 변신한 그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조차 철저하게 계산된 이미지 전략이었을까요? 제국이 해체된 뒤 록펠러의 삶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50대 중반에 이미 심한 스트레스로 탈모증을 앓고 몸이 망가졌던 그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죠. 여기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기부왕으로서의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록펠러 재단을 세워 의학 연구와 교육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현대의학의 많은 혜택이 사실은 이 독점 자본가의 돈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참 묘한 역설이죠. 록펠러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부의 철학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에요.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돈의 3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하고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말고 관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사회를 위해 가치 있게 써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그는 부의 세습보다 부를 다루는 능력의 전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록펠러 가문이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명망을 유지하며 부를 지키는 비결은 바로 이 철저한 교육에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록펠러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실력이었을까요? 록펠러는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남겼습니다. 그는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기회일 뿐이라고 말했죠. 그는 석유 시장의 혼란을 실력으로 돌파했고 정부의 규제라는 위기마저도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 기회로 바꿨습니다. 록펠러처럼 위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숫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춘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부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거예요. 록펠러는 앤드류 카네기가 주장한 부의 복음, 즉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사회에 환원했죠.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다스리고 세상에 이롭게 쓸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제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 록펠러의 장부 A처럼 여러분의 자산 흐름을 현미경급으로 기록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서 낭비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부의 그릇은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업무나 투자에서 누구도 넘볼 수 있는 나만의 핵심 고리, 즉 해자를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부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단순히 쌓아두기만 하는 분은 록펠러가 말했듯 영혼을 좀먹는 노예가 될 뿐이지만 가치 있게 쓰이는 분은 세상을 바꾸는 주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지만 가장 부유했던 남자 존 디 록펠러의 일생을 통해 돈의 진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그의 독점 전략은 비판받을지 몰라도 그가 보여준 시스템에 대한 집착과 효율성의 극대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대한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 장부에는 오늘 어떤 숫자가 기록되고 있나요? 자,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쌓았던 존 디 록펠러의 일생을 관통하며 그가 어떻게 시장을 장악하고 또 어떻게 그 부를 지켜냈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오늘 얻은 지혜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해 볼 시간이에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록펠러의 부는 단순한 독점이 아니라 지독할 정도의 효율성과 시스템 구축에서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는 단 한 방울의 납땜도 아끼는 디테일함으로 남들이 보지 못한 이익을 만들어냈죠. 둘째,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제국이 강제로 해체되는 최악의 순간에도 록펠러는 시스템의 힘으로 오히려 자산을 3배나 불리는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셋째, 진정한 부의 완성은 버는 것이 아니라 쓰는 방식과 철학의 전수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액션 가이드를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만의 장부 A를 만들어 보세요. 록펠러가 평생 1센트 단위까지 기록했던 것처럼 나의 자산 흐름을 완벽히 파악하는 것이 부의 제국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커리어나 투자에서 나만의 해자를 만드세요. 남들에게 의존하는 비용을 줄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것이 록펠러식 수직적 통합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록펠러가 자녀들에게 강조했던 돈의 3원칙을 기억하세요. 정당하게 벌고 낭비 없이 관리하며 가치 있게 쓰는 것, 이 원칙이 여러분의 부를 대대로 지켜줄 거예요. 처음 훅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그는 어떻게 시장을 통째로 씹어 먹었을까요? 그 답은 이제 명확해졌죠. 그는 단순히 기름을 판 것이 아니라 석유가 흐르는 길과 그 길을 만드는 시스템을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부가 흐르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 바로 인류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그릇을 키우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록펠러의 독점 전략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은 그의 기부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록펠러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부자, 가난한 이민자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기부왕이 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왜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라고 말했는지 그 뜨거운 성공 철학을 기대해 주세요. 돈 냄새 나는 역사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지적 성장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